나는 평생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직접 입 밖으로 꺼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그것도 우리 아들을 맡아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과 엮일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배신이라는 건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는다. 조용히, 슬그머니, 마치 오래전부터 자리를 예약해둔 손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난 딱 보면 알아. 내 남편, 내 아내 바람 피우면 바로 눈치챌걸. 나는 절대 그렇게까지 둔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얼만큼 오만한 건지 나는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진짜 배신은 소리치지 않는다. 증거부터 들이밀지 않는다. 먼저 속삭이고 기척을 숨기고 아주 작은 이상함의 형태로 조금씩 스며든다. 처음부터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다. 피 묻은 셔츠가 나온 것도 아니고 모텔 영수증을 주운 것도 아니었다. 나한테 시작은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 하나였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씩 조여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집안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무거워지는 느낌. 늘 보던 남편 얼굴인데 어딘가 낯설게 보이는 순간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괜찮다고 믿었던 아침이 있었다. 6시 45분, 핸드폰 알람이 울리고 옆에서 자던 남편 민수가 이불 속에서 손을 휘젓다가 알람을 끄고 다시 내 어깨 쪽으로 몸을 말았다. 작은 방 2칸짜리 아파트, 창문으로는 회색빛 서울 하늘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옆방에서는 우리 아들 하준이가 만화 주제가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5분만, 진짜 딱 5분만. 민수가 내 어깨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침대에서 먼저 몸을 일으켰다. 예전 같으면 나도 이불 속에서 조금 더 머물렀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 등원 준비, 도시락, 출근 준비까지 생각하면 5분은 사치였다. 부엌으로 나가 전기밥솥 뚜껑을 열고 남은 밥을 데우고 달걀을 풀어 계란말이를 만들고 김치를 하나 꺼내 접시에 담았다. 하준이 도시락통에 작은 김밥 몇 줄을 싸면서 늘 그렇듯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을 꺼내 글자를 적었다. 오늘도 수고해, 우리 하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한국 엄마들이 다 그렇듯 나도 별것 아닌 쪽지에 마음을 꽉꽉 눌러 담았다. 아이가 점심시간에 그 쪽지를 펼쳐볼 때 내가 옆에 없어도 조금은 덜 외롭기를 바라는 마음. 민수는 늘 그렇듯 허겁지겁 부엌으로 내려왔다. 셔츠 단추는 하나가 비어있고 넥타이는 목에 걸쳐만 두고 핸드폰은 손에 쥔 채였다. 여보, 내 회색 자켓 못 봤어? 어제 여기 걸어둔 것 같은데? 거실 의자에 있잖아. 커피부터 마셔. 나는 따뜻한 믹스커피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 진짜 살 것 같다. 그는 한 모금 들이키고 나서야 나를 힐끗 보고 웃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다. 남들이 봤다면 그저 서울 어딘가에서 반복되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아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고. 셋이 함께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초등학교까지 이어진 골목길, 직장인들이 급하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학생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원 광고 전단지가 전봇대에 붙어있는 그런 풍경들 사이를 걸어갔다. 엄마, 오늘 책 읽기 발표하는 날이야. 하준이가 양손에 가방끈을 꼭 쥔 채 폴짝폴짝 뛰었다. 그래, 어제 연습한 거 잘할 수 있겠어? 응, 선생님이 내가 어제보다 더 잘하면 스티커 준대. 우리 아들이 말하는 선생님, 그게 바로 한선영 선생님이었다.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땐 아무 감정도 없었다. 아, 담임 선생님 선함이구나. 정말 그 정도였다. 아이를 맡기는 학교, 담임 선생님, 학급 단톡방, 공지 카톡, 그저 일상의 일부. 나중에 내 삶을 통째로 흔들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 일상에 들어왔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정문 앞에서 교감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노란 모자를 쓴 아이들이 줄줄이 들어가고 엄마들은 가방 제대로 매, 마스크 쓰고 라고 잔소리를 쏟아냈다. 어디에나 있는 전형적인 한국 초등학교 등교 풍경이었다. 아빠, 오늘도 데리러 와? 하준이가 민수의 손을 흔들며 물었다. 오늘은 엄마가 데리러 올 거야. 아빠는 회의가 많아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민수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였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내보내고 있었던 듯 2학년 일반 교실 문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담백한 메이크업,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머리, 무릎을 살짝 덮는 검정 스커트, 흰색 블라우스. 딱 교과서에 나올 법한 좋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모습.
안녕하세요, 하준이 허로님. 그녀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약간 숙이며 인사를 받았다. 하준이 요즘 책 읽기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발표도 잘하고요. 집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진심 어린 말투로 말했다. 제가 도와준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나는 형식적인 겸손을 입 밖으로 내보냈다. 그 옆에서 민수는 어색한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바빠서 학교에 자주 못 와서 죄송하네요. 아, 아닙니다. 요즘 아버님들 다 바쁘시죠. 그래도 지난번에 동화 읽기 시간에 와주셔서 애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는 그 미소가 그저 친절하게 느껴졌다. 교실과 집 사이, 부모와 선생 사이, 딱 그만큼의 거리에서 오가는 웃음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았다. 그 미소일, 그 표정을, 그 눈빛을 내 남편도 집 밖 어딘가에서 꽤 오랫동안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 알림 앱이었다. 며칠 뒤 있을 학부모 상담 일정표와 함께 선영 선생님이 직접 보낸 메시지가 덧붙어 있었다. 하준이는 요즘 친구들도 잘 챙겨주고 수업 집중도도 좋아졌어요. 집에서 많이 격려해주신 덕분인 것 같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선생님 이름과 함께 작은 프로필 사진이 있었다. 교무실에서 찍었는지 교복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 책을 한 권 들고 옅게 웃고 있는 따뜻해 보이는 얼굴. 나는 그 사진을 괜히 조금 더 오래 바라봤다.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다였다. 우리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기는 사람의 얼굴이 이제야 조금 선명해졌다는 정도의 의미. 그땐 몰랐다. 그 사진 속 사람이 나중에 내 악몽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며칠 뒤 저녁이었다.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먹고 있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창문 밖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길게 지나갔다. 엄마, 오늘 아빠 학교에 왔어. 김을 입에 물고 있던 하준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 오늘은 엄마가 데리러 간다고 했잖아. 아빠도 왔어? 내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응, 쉬는 시간에 교실 뒤에서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아빠가 웃기게 말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웃었어. 하준이는 일부러 과장된 표정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웃는 흉내를 냈다. 순간 민수의 어깨가 아주 살짝 굳어졌다 풀렸다.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지만 나만 볼 수 있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아, 그때 말하는 거구나. 민수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아빠가 학교 근처에 일 있어서 들렀잖아. 선생님이 요즘 하준이 수업 태도 좋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볍게 유지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다. 초등학생 아이, 담임 선생님, 그리고 워킹데디. 학교 복도에서 가끔 마주칠 수 있는 조합. 그저 가볍게 오가던 농담, 아이 이야기. 그런데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흉내, 선생님의 웃음, 민수의 미세한 몸짓.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균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처음 두어주는 어떻게든 내 기분 탓이라고 넘기려 했다. 맞벌이 생활의 피로, 경제적인 고민, 시댁과의 문제, 코로나 이후로 더 팡팍해진 일상. 그런 것들이 겹치면 누구나 예민해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상한 기색들은 도리어 조금씩 늘어났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예전에는 소파에 툭 누워 아, 죽겠다며 한숨부터 쉬던 사람이 요즘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주머니에서 핸드폰부터 꺼내들었다. 부엌에서 내가 밥을 덜고 있을 때 거실에서 카톡 알림 소리가 짧게 여러 번 울렸다. 민수의 웃음소리가 낮게 섞여 나왔다.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 내가 물으면 그는 습관처럼 대답했다. 아, 회사 사람들, 팀 단톡방. 욕실에서도 핸드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도 타월을 허리에 두른 채 세면대에 기대어 젖은 머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화면을 내려보았다. 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마다 디지털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그의 웃음이 오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내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욕실 문틈으로 흐릿하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더 고생하시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요. 저도요.
나는 몸을 굳힌 채 그대로 숨을 죽였다. 욕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핸드폰을 쥔 채 방으로 들어왔다. 나를 보고 살짝 놀란 기색을 지우고 웃어 보였다. 안 자고 있었네? 그냥 아직 잠이 잘 안 와서. 그는 대수롭지 않은 듯 핸드폰 화면을 꺼고 침대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통화했던 상대가 누구일지를. 그날 밤, 내가 처음으로 그 사람 이름을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떠올렸다. 한선영.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결국 내가 평생은 안 할 거라고 믿었던 일을 했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는 것. 그날도 거의 비슷한 밤이었다. 하준이는 먼저 잠들었고 민수는 피곤하다고 먼저 불을 끄고 누웠다. 숨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규칙적으로 변해갈 때까지 나는 억지로 눈을 감은 채 옆에 누워 있었다. 그의 호흡이 완전히 깊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이불이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침대 스프링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손을 뻗어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핸드폰을 집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스마트폰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잠금 화면 패턴을 입력하는 순간이 가장 긴장됐다. 그가 혹시 패턴을 바꿔놓지는 않았을까? 나 몰래 생체 인식만 되게 해두지 않았을까? 하지만 화면은 너무나도 쉽게 풀렸다. 늘 쓰던 대로 우리 결혼 기념일 숫자와 생일 조합, 그대로였다. 그게 더 아팠다. 그에게는 내가 이걸 열어볼 거라는 상상조차 없었다는 뜻이었으니까. 아직도 내가 예전처럼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카톡 아이콘을 눌렀다. 익숙한 이름들이 주르르 뜨고 익숙한 단체방들이 맨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영업팀 단톡방, 프로젝트 A, 가족방, 엄마. 겉으로 보기엔 너무 평범했다. 천천히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다. 그 중간쯤 내 눈에 한 줄이 걸렸다. 선영쌤 프로필 사진은 산책로에서 찍은 듯한 나뭇잎 배경. 학교에서 봤던 그 얼굴이 조금 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뱉었다. 그리고 대화창을 눌렀다. 가장 위로 뜬 최근 메시지는 그날 오전에 온 것이었다. 오늘도 늦게까지 감사했어요. 선생님들 회의 끝나고 혼자 교실에서 정리하려니까 좀 버겁더라고요. 도와주셔서 진짜 덜 외로웠어요. 민수의 답장은 짧았다.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많이 위로받았어요. 위로, 외롭다, 도와줬다. 그 단어들이 핸드폰 화면에서 튀어나와 내 가슴을 하나씩 찍고 내려가는 것 같았다. 조금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다. 한 일주일 전부터 두어 줄씩 오간 대화들이 나타났다. 어제 하준이 아버님 말씀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혼자 버티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혼자 버티는 타입 같던데요. 너무 강해 보이셔서 오히려 걱정됐어요. 강해 보인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고맙네요. 저는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참 편해요.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두 사람이 나눈 내용은 적어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아주 노골적인 것도 아니었고 직접적으로 선을 넘은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엔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오갔다. 하준이 이야기, 수업 이야기, 학교 행사 이야기가 잠깐씩 언급되다가도 결국 결론은 서로의 마음 상태로 가 있었다. 오늘 애들이 좀 말을 안 들어서 제 잘못인가 싶었어요. 선생님 탓 아니죠? 다들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요즘 없는데. 그리고 며칠 전 밤늦게 온 메시지. 요즘은 아버님이랑 얘기할 때가 제일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면 안 되는데 말이죠. 심장 박동이 갑자기 느리게 느껴졌다. 그 뒤에 붙은 민수의 답장은 더 짧았다. 저도 그래요. 나는 한참 동안 그 세 글자를 바라봤다. 저도요. 우리는 한국에 산다. 카카오톡 속 짧은 말 몇 개가 사람 관계의 온도와 지피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세상. 남편이 나한테 보낸 카톡들을 떠올려봤다. 퇴근, 오늘 회식, 하준이 학원 몇 시였지? 그랬던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위로받는다. 편하다. 저도 그래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상태였다. 조금 더 위로 올리자 내가 학교에서 봤던 그날 즈음에 대화가 나왔다. 오늘 아버님 학교에 갑자기 와주셔서 진짜 든든했어요. 사실 그날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교실 문 열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애들한테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티 안 내려고 애쓰는 건 제가 봐도 다 보이던데요. 큰일이네요. 아버님 앞에서는 숨을 못 쉬겠는걸요.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입안이 다 말라붙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잠그고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곁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남편.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고 이마에는 아무 근심도 묻어있지 않았다. 잠든 사람 옆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욕실 문을 닫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가 작게 울리는 가운데 결국 눈물이 터졌다. 소리 없는 울음. 목구멍 깊은 데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울음. 바람까지 들어와 문을 흔드는 것 같은 작은 떨림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인정했다. 아직 둘이 손을 잡았는지, 입을 맞췄는지, 어디에서 단둘이 만났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미 어떤 선은 넘었다는 것, 감정이라는 선이.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약간 부어 있었다. 냉수로 여러 번 씻고 얼음을 수건에 싸서 잠깐 올려두고 어떻게든 티가 나지 않게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다. 회사에 가야 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출근해서 인사하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웃어야 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머리 한쪽에서 그 셋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웃고 있는 아이, 따뜻한 목소리의 선생님,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남편.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더는 상상으로만 이 상황을 굴려보지 않겠다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이틀 뒤 나는 반차를 냈다. 팀장에게는 병원에 좀 들러야 한다고 둘러댔다. 팀장은 요즘 내가 말수가 줄어든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 별다른 질문 없이 허락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애매한 오후 1시 반쯤 학교에 도착하니 정문은 열려 있었고 교정에는 체육 수업 나간 아이들 소리가 멀리 들려왔다. 복도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조용히 문제를 풀고 있는 듯했다. 2학년 일반 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문틈 사이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모두 교실 안에 있었고 교탁 앞에는 선영이 서 있었다. 오늘은 머리를 반쯤 묶고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가끔씩 눈을 감거나 웃으면서 말에 힘을 실었다. 선생의 얼굴, 그냥 그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도벽 쪽을 돌아 나와 다른 교실 쪽으로 걷다. 한쪽 특별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상담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옆 작은 유리창으로 슬쩍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찾고 있던 대답을 보게 되었다. 작은 상담실 안 둥근 테이블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민수 그리고 선영. 민수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평소 회사 갈 때 입던 셔츠에 캐주얼한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퇴근 후 들른 차림인지 일찍 빠져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선영은 책상 위에 두 손을 모아놓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사이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나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나중에 그에게 이게 뭐냐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손은 핸드폰 쪽으로 가지 못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선영이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말했고 민수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연민, 따뜻함, 그리고 다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 그녀는 한참 말하다가 얼굴을 들고 웃었다. 그 웃음은 교실 문 앞에서 학부모들에게 건네던 그것보다 더 부드럽고 더 사적인 온도를 띠고 있었다. 그러다 선영이 손을 뻗어 민수의 손목 위에 살짝 올렸다. 그냥 아주 짧게. 고마움인지 위로인지 모를 그 손짓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계선을 넘는 행위였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다. 민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한 표정도 아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안심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유리창에서 눈을 떼고 복도를 따라 무작정 걸었다. 허벅지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초등학교 복도, 아이들이 오가는 이 공간에서 이혼 직전의 부부처럼 무너져 내릴 수는 없었다. 밖으로 나와 정문을 빠져나가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고요가 쿵 하고 떨어졌다.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이제 확실하네. 내가 내게 말하듯 낮게 입을 열었다.
이건 더 이상 내 느낌이 아니다. 차 안에서 나는 나지막이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지금 당장 학교로 다시 돌아가 둘을 붙잡고 소리 지를 수도 있었다. 선영교실 문을 벌컥 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질 수도 있었다. 교장실에 찾아가 모든 걸 말하고 항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건 무엇보다도 하준의 세계였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담임 선생님과 아빠를 둘 다 한꺼번에 잃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돌아와서 집에서 둘만 있을 때 남편에게 먼저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 적어도 그 정도의 기회는 마지막으로 주고 싶었다. 그날 밤 민수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들어왔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그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피곤해서.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준의 학교 얘기를 듣고 학원 숙제를 챙기고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머릿속 한쪽에서는 다음 날 아침 내가 할 대화를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다. 당신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둘이 있었지. 언제부터야? 하준이 생각은 해본 적 있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가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알람이 울리기 전 내가 먼저 눈을 떴다. 민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예전에는 사랑스러워 보이던 얼굴이 이제는 낯선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함께 웃고 싸우고 울었던 세월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억 위에 덮인 다른 이미지들이 너무 짙었다. 알람이 울렸고 그는 눈을 떴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깨 있었어? 그냥 할 말이 있어서. 그가 눈을 비비며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 있어? 일단 앉자.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를 가리켰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 나왔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겼네. 나 뭐 잘못했어? 농담 섞인 말투.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어제 학교 갔었어?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표정이 순간 멈췄다. 학교? 응, 반차 내고 오후에. 왜? 그냥 하준이 수업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 상담실 앞을 지나가다가 그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나는 계속했다. 당신이랑 선영 선생님이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봤어. 한순간 거실 공기가 꽉 막혔다. TV도 꺼져 있고 창문도 닫혀 있는데 숨어있던 소름들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오해할 만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그것이었다. 그냥 선생님이 힘들다고 하길래 잠깐 얘기 들어준 거야. 손목 잡는 건 잠깐에 들어가?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건 나도 좀 당황했어. 그래서 바로 뺐고. 안 뺐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분명히 봤어. 피하지 않았어.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게 다야. 그 이상은 없어. 그 이상이 무엇인지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카톡도 봤어.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언제? 어젯밤 당신 자고 있을 때. 잠깐의 침묵. 그리고 예상대로였다. 그는 내가 몰래 핸드폰을 본 행동에 대해 먼저 화를 내고 싶어 했다. 그걸 왜 봐? 우리 서로 핸드폰 안 보기로 했잖아. 그건 서로 숨길 게 없을 때 하는 약속이야.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다. 당신은 이미 깨고 있었어. 그는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쓸어 올렸다. 우리는 그냥 대화한 것뿐이야. 선생님이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들어준 것뿐이라고. 위로받고 편하고 숨을 못 쉬겠다고 말하는 그런 대화? 나는 카톡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읊었다. 아버님 앞에서는 숨을 못 쉬겠는걸요. 저도 그래요. 그게 그냥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민수의 입이 굳게 다물렸다. 한참 만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 그래, 보통 바람피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내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나도 그랬겠지. 아닌 척, 별거 아닌 척. 진짜야. 몸으로는 아무 일도 안 했어. 손잡은 것도 그날 딱 한 번이야. 그게 다야. 그가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몸이 닿기 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당신이 나한테 더 이상 묻지 않는 질문들, 더 이상 나한테 하지 않는 말들, 더 이상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 표정들이 고스란히 그 사람한테 가 있더라. 그게 나한테는 더 아팠어. 그는 그제야 눈을 들고 나를 봤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다. 미안해.
아주 짧은 한마디. 언제부터야? 나는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대충이라도 말해봐. 그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처음에는 그냥 하준이 때문에 좀 더 자주 얘기하게 된 거야. 학교 행사 준비하면서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카톡이 조금 길어졌고, 서로 고민을 털어놓게 됐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보다 그 사람한테 먼저 말하게 됐고, 나는 덧붙였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끄덕였다. 나도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가 말했다. 처음엔 그냥 선생님이 힘들어 보여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들어준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 그 위로 원래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알아?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서, 가족에게서. 적어도 그게 안 될 거면 담임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서.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마음까지 맡기면 안 되는 거였어. 거실 공기가 점점 더 묵직해졌다. 창문 밖에서는 누군가 배달 오토바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 집 안에서만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준이는 뭔 죄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랑 나 사이 문제면 어떻게든 우리가 싸우고 울고 해결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은 하준이 선생님이야. 하준이는 내일도 그 교실에 들어가. 그 사람 얼굴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 애한테 아빠가 자기 담임 선생님이랑 이상한 관계였었다는 기억을 주고 싶어? 민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지금에서야 그가 자기 행동이 아이에게 끼칠 피해를 처음으로 상상해 본 것 같았다. 그건 진짜 생각 못했다. 당연히 당신은 지금까지 계속 당신 마음만 생각했으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기댈 때가 생겼다. 위로받는다. 편하다. 다 당신 입장에서만 한 말이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정말 끝낼게. 오늘 당장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그만한다고 할게. 학부모 상담도 다른 선생님한테 넘기라고 하고. 그건 당신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야.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학교에도 얘기해야 할 거고 전학도 고려해야 할 거고 우리 사이도 다시 생각해야 할 거야. 전학? 그가 눈을 치켜떴다. 하준이가 얼마나 여기 학교 좋아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조심했어야지. 내 말이 칼처럼 나갔다. 당신이 한 선택이야. 그 선택이 우리 아이 학교 생활까지 흔들게 만든 거고. 그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몇 년 전 결혼식장에서 내 손을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 편이 되겠다고 말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수야. 내가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솔직하게 말해줘. 나보다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가 더 좋았어? 그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릴 만큼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편하긴 했어. 그 한마디에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더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아. 집에서는 책임, 의무, 반복되는 일상. 밖에서는 새로움, 이해, 위로. 선택하는 건 결국 어느 쪽의 무게를 더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야. 나는 우리 끝내고 싶지 않아. 그가 갑자기 말했다. 진짜야.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싶진 않아. 하준이도 있고 우리도. 그래도 같이 버틴 시간이 있는데. 끝내기 싫으면 그만큼의 행동을 해야지.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끊을 거면 카톡도 다 지우고 번호도 차단하고 학교에도 얘기하고 필요하다면 하준이 반도 옮겨야 할 거야. 그냥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으로 소파 천을 괜히 쓸어내렸다. 알겠어. 한참 만에 나온 대답이었다. 시간 조금만 줄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한 건 나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이 아니라. 그를 지나쳐 하준이 방으로 걸어갔다. 아직 일어나기도 전인 아이의 방 안은 포근한 이불 냄새와 낡은 장난감 냄새가 섞여 있었다. 침대 위에서 아이는 쿨쿨 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아 이마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하준아. 아이가 듣지 못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어떻게든 네 세상은 지켜줄게. 뒤쪽 거실에서는 민수의 발걸음 소리가 얼떨거려 멈춰 있는 듯 했다.
그와 나 사이에 놓인 것들은 다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선에서 한번 벗어난 마음은 자국을 남긴다. 용서를 하든 이혼을 하든 모르는 척하고 계속 같이 살든 그 자국은 평생 어딘가에서 스며나올 것이다. 가장 서러운 건 그 사실이었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 나중에 민수가 내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할 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는 사실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를 그만큼 덜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나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배신은 누군가 울면서 사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없던 일로 도망갈 수 없는 종류의 사건이다. 그렇다고 그 상처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허물어뜨릴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로 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가 이대로 끝이 날지, 다시 붙잡을지, 전학을 보낼지, 이사를 갈지, 학교에 어디까지 말할지, 나 자신을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을, 그리고 이 집에 사는 남자를 어느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을지. 정답은 아직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눈 감지 않을 것이다. 느낌이라고 치부했던 것들, 설명하기 어렵다며 눌러덮었던 증상들을 끝까지 따라가 볼 것이다. 소리를 낼 자격이 충분히 있는 내 마음을 적어도 이제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털어놓는 이유도 어쩌면 그 연장선인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라도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대로 말해보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늦게 눈을 떴는지, 얼마나 조용하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아이를 먼저 떠올리려 했는지를.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조금 더 천천히 내 속도를 지키면서 할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괜찮은 사람도 아니다. 그저 무너진 자리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사이 작은 손 하나를 꼭 붙잡고 있다. 엄마. 어느 날 아침 하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물었다. 왜 요즘은 아빠가 학교에 안 와? 나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아빠가 요즘 많이 바빠서. 일단은 그렇게 답했다. 언젠가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 줄지도 모른다. 어른들도 가끔은 아주 큰 실수를 한다는 걸. 그래도 누군가는 그 실수의 결과를 책임지려고 애쓴다는 걸.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만 남겨두려고 한다. 우리 집 안에서 조용히 벌어졌던 한 번의 배신과 그 뒤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 말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게 될 것이다. 배신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온다. 그렇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살지는 여전히 내 선택이다.